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강한 상승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여기서부터 20% 반등한다. 매우 희망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될지는 진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대신증권의 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15% 이상의 반등 여력이 있으며,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은 과거를 봐도 반대 매매 충격 후에는 단기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반등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찐 반등일지 아니면은 베어마켓 랠리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대 매매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10에서 15%는 항상 반등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데 아마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해주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는 15% 반등을 해도 코스피가 26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저기서는 야, 이거 계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더라고요.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가 지금 현재 눈물을 흑흑 흘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뷰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을 시켜주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 유가도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 이렇게 세 가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그러한 반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모든 섹터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가장 미인인 친구가 오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2410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단기간으로는 또다시 2400이 한 번쯤은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라인을 바닥으로 만들어서 연말쯤에는 최소한 2800 그 정도 라인에서는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살짝 걱정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만 특별히 약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진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B2 때문이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러한 자금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안 좋다고 말하는 건데요. B2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탐욕적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탐욕이 넘실대는 시장은 올라가기가 만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반대 매매가 팡팡 터지면서 조금은 신용이 많이 털렸겠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B2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용융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3에서 5조 정도는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만약에 이런 속도대로 조금만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은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금요일 월요일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야,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면은 B2가 줄기는커녕 또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신용 잔고가 털리지 않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때 B2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B2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B2가 줄어들고 반대 매매가 나올 때 그때야말로 아무리 못해도 야, 이 정도면은 무릎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불을 뿜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가 봤더니 블룸버그 통신이 현대차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미안해요 일론 머스크,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 중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딱 봐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대차가 잘 나가는 중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사가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말을 했다고 하니까 시장에 꽤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다시피 지난 1분기 점유율인가요? 판매량의 75%, 그러니까 4대 중에 3대가 테슬라고, 그리고 현대차는 9% 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순위를 보자면 테슬라는 1등, 현대차는 2등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갈수록 현대차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일단 테슬라 가격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며 가격 경쟁력이 분명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4대 중에 3대가
세대가 테슬라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오너분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전기차 없나 이런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그렇게 마땅치도 않고, 그리고 점유율 2위인 현대차 여기에 쏠릴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도 고유가 시대에 연비가 좋았던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가 잘 나갔던 바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현대차 기아가 과거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 돋보이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깡패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바로 LG엔솔입니다. LG엔솔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며, 그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3분기부터는 테슬라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6월 중순부터 폭스바겐 유럽 생산이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근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하반기에는 LG엔솔의 실적이 좋은 흐름을 나타낼 거고, 지금처럼 경기 침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성장하는 기업이 희귀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그쪽에만 돈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실적이 깡패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LG엔솔의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실적이 깡패다 2, 이걸 보도록 할게요. 최근 급락했던 카카오게임즈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6%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신작 게임 우마무스메의 실적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매출 2위에 올랐으며 애플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들어 급락을 했지만, 그런데 우마무스메의 실적을 배제한 주가라며 지금의 하락폭은 크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결국 이것도 우마무스메가 성공을 하면서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이 꽤나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기료 인상 발표 예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리고 29일부터 30일까지는 윤 대통령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하죠. 그리고 30일날 이거는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예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7월 1일 이때는 중요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한국의 6월 수출이 발표가 되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PMI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성장주의 몰락 그리고 가치주의 비상,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과거 2년간 성장주의 전성기였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최고의 시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 버블이라고 말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거품이 지금 현재 많이 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핫했던 성장주로 보면은 기본이 반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와중에 이제는 성장주의 시대는 끝났다, 가치주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러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조금은 우프지만 가치주는 애초에 저평가가 되어 있으므로 지금처럼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오지만, 하지만 가치주는 야 이거보다 더 떨어진 건 진짜 말이 안 돼, 이 가격은 최저점일 수밖에 없어, 저평가 매력이 정말 가득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한 상에서는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는 가치주가 유리하다, 이러한 시각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최근 러셀 1000 가치주 지수가 러셀 1000 성장주 지수보다 수익률이 10% 이상 상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가치주가 최근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최근 10년간 성장보다 가치주가 웃돈 곳은 2012년과 2016년 이 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도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네요.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12년 그 다음에 16년 이렇게 2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년간은 또 성장주가 더 좋았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불확실하고 야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나올 때는 가치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야 증시가 그래도 좀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 이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가치주를 좀 줄이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성장주가 많을 겁니다. 그 친구들을 또 줍줍하면은 또 결국은 향후 1, 2년 내에 성장주가 또 득세하는 그러한 시기가 올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로 향후 1년간은 가치주가 좋고 그 다음부터는 성장주가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은 탐욕을 부릴 때라는 월가의 전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워드 막스 회장이 인터뷰에서 오늘부터 저는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로 하워드 막스가 누군가 봤더니 시장 분위기를 반대로 타는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한대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모두가 탐욕을 부릴 때 비관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부터는 저는 공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야, 지금이 이제 비관적인 생각이 많아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워드 막스에게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워드 막스 지금 사면 되는 거야? 지금이 바닥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기다린다 이러한 생각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며 지금 샀다가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은 더 사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아니 야 현금이 있어야 사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워드 막스가 틀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겠죠. 이 사람은 이미 작년 말부터 모두가 낙관적일 때 현금 비중을 엄청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서야 그 현금 비중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도 이번에는 조금 많이 두드려 맞았지만 다음에는 모두가 낙관적일 때 그때 조금 욕심을 컨트롤하고 현금 비중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러한 하락장이 또다시 또 올 거예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또 오겠죠. 그때가 되면은 야 이제 나도 한국의 하워드 막스다 이렇게 말하며 주식을 주춤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은 더 기쁜 그러한 투자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길이 또 이번 하락에 진짜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 다음에는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꼭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값마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이제는 커피 없이 못 사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점심시간에 카페 가서 커피 사 먹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편의점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이왕 먹는 거 그래도 좀 좋은 커피 먹어야지. 하지만 요즘 편의점 커피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고급화 브랜드를 위해서 스위스의 명품 커피 머신 유라를 도입한 바 있으며 기기값만 1,300만원이 넘는 기계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커피연합회에서 스타벅스, 투썸, 백다방, 메가커피 그리고 편의점 커피 이렇게 5가지 커피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1등이 어딘가 봤더니 야 아무래도 뭐 스타벅스 아니겠어 거기가 제일 비싸잖아.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편의점 커피가 1등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제부터 점심시간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맛도 가장 좋다는 편의점 커피를 한번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환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1,300원까지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타격을 현재 면세점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이 1,300원에 이르는 고환율 속에서 면세품 가격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면세 사업은 모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당연히 모든 게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면세품은 3개월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고환율의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이 재고가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소비자가 안 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고가 명품 브랜드 중 하나는 백화점이 오히려 면세점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환율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면세점 업계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 야 이제 좀 회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고환율도 맞고 그리고 생각보다 비행기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혜를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면세점에 투자하신다면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내년부터 좀 좋아지겠구나 라고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소카가 상장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IPO 시장에 또다시 불을 땡길 수 있을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8월에 소카가 IPO를 드디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34,000원에서 45,000원. 참고로 같은 모빌리티 기업이 있었죠. 카카오 모빌리티.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카카오의 여론이 조금 좋지 않고 그리고 플러스 지금 IPO를 해봤자 제 가격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IPO를 포기하고 매각 노선을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소카가 IPO를 도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기업 가치가 적어도 2조는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그런데 현재 공모가로는 시총 1조 1,400억에서 1조 5천억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낮춰서 상장에 도전하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좀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롯데 렌탈도 공모가 하단을 밑돌고 있고 우버나 리프트 이러한 기업도 폭락을 맞은 만큼 시장 분위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소카가 8월에 어떤 식으로 상장할지 그리고 그때 증시
증시가 좀 반등을 해내 줬을지, 기관들의 수요치 결과는 어떨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또 청약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대여급 따상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디폴트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첫 디폴트가 발생했습니다. 1억 달러의 국채 이자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에 빠졌다고 한데요. 이자 지급일은 지난달 27일로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나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상황이 살짝은 이상합니다. 기대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는 돈이 있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서 이제 이자를 갚으러 은행을 갔는데 은행이 문을 안 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금융체계 내에서 고립돼 있으니 디폴트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으며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러시아가 디폴트했다 이러한 이야기에 굳이 쫄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이 뉴스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미국 낙태권 폐기. 미국 대법원이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의 위헌 법률 심판에서 6대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은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3년 낙태를 공식 합법화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낙태 존폐 결정이 각주 정부 및 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한데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공화당 우세 지역 상당수는 낙태 금지 조치가 즉각 단행이 되었고 그 반대로 민주당 우세 지역은 낙태권 보호 지역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낙태권 때문에 공화당 그다음에 민주당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미국 전역에서 찬반 시위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으며 갈등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6대3으로 합헌 판결이 나왔다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왜 6대3으로 이렇게 나왔는가 봤더니 지금 현재 대법관 성향이 보수가 6명 그리고 진보가 3명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죠? 맞습니다.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설계를 해놓고 백악관에서 이번에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한 명의 대통령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낙태권에서 이제 끝날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낙태권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동성혼 그 다음에 피임 등의 기존 판결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미국 내에서는 완전 뜨거운 감자 아니죠 불타는 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상황은 현재 좋지 않습니다. 엔데믹이 오면서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도 줄었고 그리고 그간 큰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넷플릭스에서 구독비가 저렴하지만 영상을 볼 때마다 광고를 시청해야 되는 이러한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요금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넷플릭스는 꽤나 의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넷플릭스는 당초 콘텐츠 품질 차별할 이유로 광고 요금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나 그만큼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은 도대체 언제 사야 되니? 라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 장기투자 매수 가능 가격대에 왔다며 목표주가 8.2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외가 있는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분명 있다고 합니다. 지금 PBR은 과거 주가 급락기 최저점 1.1배에 근접해서 가격 매력이 분명 높아졌지만 하지만 역사적 저점은 0.94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더 하락해서 47,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역사적 저점이고 그 가격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최악으로 생각해도 방금 전에 봤다시피 18% 정도 하락하는 게 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거길 가든 안 가든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금보다 주가가 3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결론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최저점에 사겠어 이러한 욕심만 컨트롤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은 매우 타당성 있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한번 기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 SDI가 너무나 싸다며 목표가 12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은 57만원이니까 앞으로 2배나 더 올라야지 목표가에 도달한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실적이겠죠. 2분기에는 호실적이 예상되며 EV EBITDA로 봤을 때 23년 기준 7.4배로 경쟁사가 19배인데 그거랑 비교하면 너무나 저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럽 공장 확정 계획과 생산성 증가를 반영해서 실적 전망치를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조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적이 깡패라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 SDI의 실적을 보시면 그냥 쭉쭉쭉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퍼는 23, 내년은 20배. 전기차 대표 주자가 퍼 20은 조금은 저렴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는 성장주가 조금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대하셨습니다. 빠이요.